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대대대행. 대행이 아니고 대대행도 아니고 대대대행으로 가는 건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대행 아닙니까? 근데 하나가 대가 더 하나 붙을 수 있다 이건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관 한 명이 임명되지 않은 그 문제, 뭐 헌재가 판단하겠다가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이와 관련들이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특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 검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인의 헌법재판관은 최상목이 선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지금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드리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도 탄핵 소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신중하거나 안 했거든요. 질문을 받아도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해 보죠. 뭐야 이런 식인데 오늘은 구체적 카드를 꺼낸 것 같거든요. 이거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연지 뭘까요? 왼쪽에 최상목 권한대행 있잖아요. 만약에 탄핵 소추되면 직무 정지되잖아요. 그럼 다음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대대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유상임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이 순서로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요. 지금까지 온 것도 진짜 이례적입니다, 지금요. 사상 최초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대대행으로 간다면 이것도 초유죠. 정치인 부의장. 예. 정말 민주당 탄핵 소추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경고성입니까? 엄포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압력을 하기 위한 그 정치적 수사가 좀 더 무게감이 있다고 실제로는 생각합니다.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하게 되는 거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흔역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하지 않게 된다면 그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르면 이런 부작위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부작위 신청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피청구인은 취지 결정에 따라 그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는 됩니다. 명백한데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안 한 것 때문에 지금 법률 위반을 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소추 때 그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시절에 그 권한 그 했던 행태 3가지 그리고 권한대행 시절에 2가지 이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 151석으로 해석을 해서도 저희는 통과를 시켰던 건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상 권한대행 때 이건 권한대행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예요. 그럼 지금. 200석이거든요. 그럼 야권 3분의 2가 돼야 그러면 되는군요. 야권 192석으로 힘들 겁니다. 만약에 여권 내에서도 그렇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이행하지 않은 건 위법이지라고 동의해주는 8명을 확보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원내 지도부가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결 정족수 문제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하지 지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게 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얼마나 법을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 좀 강조하고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 수사로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지도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 야당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뭐 비판합니다. 반발도 하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것 자체가 경제 컨트롤 타워 리더십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재명 세력은 이제 탄핵 협박을 중단하고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이준우 대변인,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외국에선 대통령 자격으로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뭐 의견도 나누고 이런 거잖아요. 외국 입장에서는. 근데 자꾸 이제 야당 쪽에서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면 외국 입장에서 또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또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나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줄탄핵입니다. 29번의 탄핵인데요. 이번에 또 탄핵이 되면 30입니다. 30번인데 숫자 앞에 숫자가 2에서 3으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약간 무게가 달라질 수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우리나라 전체 탄핵이 건국 이래 총 이제 50번 정도 있었는데요. 50번에서 30번이 이제 2년 6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의회 폭거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회 폭거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탄핵 이후에 대대행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주호 사회부총리입니다. 근데 이주호 부총리는요. 더 강성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만하게 풀려고 최상목 대행은 좀 노력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대행으로 한다면 여기서 더 막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탄핵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변론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이 출석하고 신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발언들이 소개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속보로 나왔네요. 선관위 출동, 내가 김용현에 지시했다. 이런 게 또 속보로 들어왔어요. 더 볼까요, 좀? 검찰 재직 때부터 엉터리 투표지 마라.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힌 셈인데요. 검찰 재직 때부터 얘기를 해요. 선관 시스템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네요. 하나 더 볼까요? 계속 계엄이 신속히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건 뭐 계속했던 주장인데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힌 것 같아요. 뭐 엉터리 뭐 이렇게 표현 쓰면서 속보로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다뤄볼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뭔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네요. 하단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특히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혐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 건데 2심 이 결과에 따라서 1심에서는 유죄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선거법 자체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특히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이 선거법 중에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 이거 위헌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판단해 주세요. 위헌 여부를. 이걸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앞서서 지난달 23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오늘 황 소장님 첫 재판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상 내세고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대변인. 그렇다면 또 법원이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받아줄지 안 받을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시간 끌기 목적인 거죠. 지금 선출직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포함해서 지방의원들, 광역기초단체장들 이런 분들이요. 재판 관련돼 가지고 선거법 관련해서 보통 본인 재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대부분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기각됩니다. 안 받아주는 거군요. 안 받아줍니다. 예, 대부분 안 받아줍니다. 이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재판 지연을 위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워낙 많은 포트폴리오가 기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많이 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끄는 효과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선출직들이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가면 많이 하는 전략 중에 굉장히 고루한 전략에 불과하다 말씀드립니다. 고루한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추행 부위죠. 예.
이것도 여당에서는 단박에 이것도 재판 시간 끌라고 그러는군요. 이렇게 또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변호인단의 선택이니까 뭐 존중은 예. 합니다만 이게 전략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마도 이 재판부에서 헌재로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이 위헌 심판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원래 그 기각 판결이 한번 나오더라도 몇 년 좀 지난 다음에 사회 분위기도 좀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이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그쵸. 게 보이거나. 그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너무 작년이고 제가 알기로 그 관련 조항 뭐 1항, 2항, 1항 같은 경우도 한 4년 전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심사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제 그 변호인단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박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 1심 때는 왜 이거 안 했어요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예. 저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그렇게 길게 심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 관한 심사해서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 며칠 정도의 그거를 벌게 된 것이 전체적인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과연 이득일 것인가? 방금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지연 전략 아니냐는 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그 변호인단이 뭐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됐을까라는 거는 결과를 나온 뒤에 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주제 좀 시간이 있어서 요 주제 다뤄보겠는데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거든요. 노벨 평화상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천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제 들어봤는데 조금 더 이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고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있습니다.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재임 기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그 평화 정착에 어느 정도 전기를 만들 단계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좀 나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것이 한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Denuke.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박선우 의원이 추천했다는 거죠. 1월 30일쯤인가 마지막 그 날짜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이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나 뜨거운 트럼프 대통령 아부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네요. 아니 트럼프 행정부와 미 조야에 확산하고 있는 뭐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뭐 불만, 불신 이런 걸 불식시키려고 하는 건가? 아부입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준우 대변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했다는 걸 보고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뻐꾸기를 날린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반사 이렇게 해서 반사요? 예, 반사해서 근데 돌려보내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네. 추천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네. 근데 박선우 의원이 했는데 뭐 보여주긴 했다 그래요. 네, 이런 거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야당 대표고 하니까 또 예.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본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뻐꾸기를 날렸다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 압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고요. 한미일 군사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국방 참사라고 평가 전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한테 왜 이러지? 뭐 그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성추행 부의자. 근데 사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보면 취임 후에 이민자 단속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막 관세 전쟁을 벌이고 이러는데 노벨 평화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후에 그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핵 보유국. 예, 핵 그거 보유국. 전 그거의 그 나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계속해 그 이후에 뭔가 미국 정부에서는 비핵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서 미국 영토로만 날아오지 않는 것만 제한하고 트럼프 그 핵무기를 발전시킨다? 그러면 매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18년 그때를 예. 기억하라. 그 차원에서 저는 추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시더군요.